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아직도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2016년 봄 서울 은평구 재개발 예정 구역 고시가 붙은 그 아침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혼한 지 8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버텨온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고시 명단 안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어야 할 제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빌라 한 채. 그 건물의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혼하던 그해 남편 박준혁 씨 명의로. 어머니, 이 건물은 현재 박준혁 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서요. 보상금 수령도 박 씨 쪽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8년 전 이혼 도장을 찍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아닙니다. 8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8년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그날 밤으로 남편 박준혁은 건설회사 중간 관리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 그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 낯선 향수 냄새. 왜 불 켜고 있어, 자? 어디 다녀왔어요? 회식이라고 했잖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핸드폰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소파 위에 떨어지면서 문자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언제 또 봐요?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위로 스크롤을 올리다 보니 이미 석 달이 넘는 대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날 밤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6살 딸, 4살 아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가장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 하셨던 분. 그 집안에서 모든 결정을 혼자 하시는 분. 이혼 서류를 챙겨 법원에 가던 아침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미숙아, 잠깐 앉아봐. 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밥상.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조용히 나가줘.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이들 양육권도 준혁이한테 넘기고 대신 내가 빌라 한 채 줄게. 은평구 거. 지금은 별것 아닌데 10년 안에 재개발 들어올 거야. 그때 내 몫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에 반을 믿었고 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양육권 그게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못 키울 거라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한테는 돈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빌라 명의는 제 앞으로 해주신 거죠? 그래. 대신 이혼 후 3년간은 내 명의로 뒀다가 넘겨줄게.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한 번씩 잡았다가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도 그 손의 감촉이 남아있어요. 놓던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자식을 두고 나와야 했던 어머니를 탓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스스로를 탓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빌라 명의 이전에 대해서. 무슨 빌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게 다였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반찬 가게 구석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재개발 고시가 붙었고 예상 보상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이혼 후 8년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재개발로 가게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요양원 보조. 그 다음은 청소 용역. 그러다 우연히 공사 현장 자비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장 일용직. 여자라고 안 시켜주려 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조장 앞에서 버텼더니 결국 써줬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는데. 해봤어요. 시장에서 10년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2번 갈아타고 헬멧 쓰고 장갑 끼고. 처음에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60 넘은 여자가 공사판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다들 그냥 미숙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공사 현장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은평구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빌라가 있던 자리. 저는 매일 아침 그 터 위에서 일했습니다. 내 것이었어야 할 땅 위에서 내 것이 아닌 노동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계속 그 현장에서 일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현장 감리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흙 묻은 장갑을 끼고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8년이 지났어도 알아봤습니다. 그는 살이 쪘고 머리가 휘었고 양복이 비싸 보였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걸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숙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 씨가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현장이 파할 무렵 인부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아서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났습니다. 미숙 씨,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헬멧을 벗으면서 준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일하러 왔죠? 일용직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석양이 공사장 비계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석 달 됐어요. 이 현장인지 알고 왔어? 처음엔 몰랐어요. 알고 나서도 계속 나왔고요. 그가 턱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게 미안함인지 당황함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이 제일 가소로웠습니다. 8년 만에 제가 흙 묻은 장갑을 끼고 서 있는 이 공사장에서 밥은 먹었냐고. 먹었어요. 매일 먹어요. 제가 번 돈으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미숙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8년을 기다려온. 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준혁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사장 흙바닥 위에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들을게요. 아이들이 2달 전부터 당신을 찾고 있어. 큰애가 먼저 시작했고 작은애도 알게 됐어. 어머니한테 다 물었더라고. 진짜 이혼 이유를. 빌라 얘기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야. 작년부터.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미숙이 억울하게 됐다고 자꾸 그 말씀을 하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사장 흙바닥 위에 8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14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6살이었던 아이가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은지야, 엄마 거기 있어? 아빠한테 번호 받았어. 은지야. 그것만 겨우 말했습니다. 그 2 글자. 준혁 씨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어? 나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엄마가 우리 두고 그냥 간 줄만 알았는데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빌라 받기로 하고 나간 거라고. 그게 없어진 거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사장 먼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엄마 괜찮아. 안 괜찮잖아.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잖아.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 나 이제 취직했어. 오빠도 군대 제대했고. 우리 이제 엄마 만날 수 있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사장에서 헬멧을 내려놓고 준혁 씨도 울었습니다. 뒤돌아서서 소리 없이 자식에게서 14년 만에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준혁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현장 앞으로 왔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어머니가 명예 이전을 막은 게 맞아. 내가 서명한 서류가 있는데 내가 사인한 게 있긴 한데 내용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저는 봉투 안을 펼쳤습니다. 법무사 확인서, 등기 이전 포기 동의서,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도장이 아니에요. 알아. 어머니 필체야. 당신 도장을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거야. 이혼 처리 때. 위조였습니다. 서류 위조. 명예 이전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8년의 침묵이 서류 한 장으로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가 봉투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시어머니가 직접 쓴 자필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후에 쓴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공사장 옆 컨테이너 박스 그네 아래서. 미수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준혁이가 너를 버리고도 잘 살기를 바랐다. 그러려면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야 했다. 아이들도 집도. 그게 내 욕심이었다. 나는 내가 빌라를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공사판에서 일한다는 말을 준혁이한테 듣고 잠을 못 잤다. 이 편지가 닿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준혁 씨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내가 몰랐어. 그때 왜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는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가 다 막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외도도 했고 당신한테 가장 나쁜 남편이었고.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난 일. 그 두 마디를 말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은지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은지의 차를 탔습니다. 조수석에서 딸 옆모습을 봤습니다. 제 눈매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저를 보고 잠시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알아보셨습니다. 미숙이야, 네, 어머니, 저 왔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용서와 정의를 동시에 원했습니다.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3가지를 준혁 씨 측에 전달했습니다. 첫째, 위조 서류에 대한 공증된 사과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둘째 재개발 보상금 4억 원의 50%인 2억 원, 8년치 지연이자 포함. 셋째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에 준혁 씨가 협조할 것. 금액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 서류 위조는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소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를 원하는 겁니다. 준혁 씨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미숙 씨, 다 들어줄게.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말해요. 나를 용서한 건 아니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나한테는 충분해. 여러분, 용서와 정의는 함께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 서명을 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 자리에서 새로 얻은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나직었습니다. 저 민준이에요. 엄마. 4살이었던 아들이 20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다녀왔어요. 제대하고 누나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엄마. 그 엄마라는 단어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16년 만에 아들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제 키보다 한 뼘은 더 큰 아이가.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꺼낸 봉투 안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군 복무 중 월급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등병 때부터 병장까지 21개월. 많진 않아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엄마 주려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처음 받았을 때부터. 저는 통장 사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00만 원. 그 아이가 군대에서 모은 돈. 4억 원 보상금보다 이게 더 무거웠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엄마가 못 받아. 엄마, 나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일 시작하면 더 드릴게요. 엄마가 공사판에서 일한다는 거 누나한테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손이 맞다는 것이 16년 전에 끊겼다가 지금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사인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사인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공증, 합의금 2억 1천만 원 지연이자 포함, 자녀관계 협조 확약서. 준혁 씨가 사무실을 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미숙 씨, 이제 공사판은 안 나가도 돼. 알아요. 건강해. 부탁이야. 당신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8년의 끝이 그 몇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저는 은평구의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냈습니다. 재개발 신축 상가 1층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은지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줍니다. 민준이는 취업해서 매달 용돈을 보냅니다. 받지 않으려 해도 기어이 입금해 놓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가끔 찾아갑니다.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모자라 보실 때도 있습니다. 모자라 보실 때는 제가 그냥 손만 잡고 나옵니다. 준혁 씨와는 명절에 아이들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사장에서의 마지막 날, 조장이 물었습니다. 미숙 씨, 그만두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둬요? 이제 제 자리가 생겼거든요. 제 자리.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숙 씨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미숙 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2번 갈아타고 헬멧 쓰고 흙 묻은 장갑을 끼면서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그 말이 저는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거라고.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숙 씨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재래시장 입구에서 새벽부터 손이 트도록 일하는 어머니, 자식한테 짐 될까봐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아버지, 이혼하고 나서 아무한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버텨온 누군가. 그분들은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숙 씨가 그 재개발 공사장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준혁 씨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지 않았다면 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였겠구나 하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억울함이 아닙니다. 억울한 채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늙어가는 것입니다. 미숙 씨가 그 공사장에서 8년치 억울함을 삭히며 일하던 그 시간들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데도 그분은 매일 나갔습니다. 헬멧 쓰고 장갑 끼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한 어머니, 서운한 채로 지내는 형제,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쳐버린 사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분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서나 화해 같은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잘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8년의 침묵을 깨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며느리를 내쫓고 아이들과 어머니를 16년 동안 갈라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치매가 오고 나서 기억이 흐릿해지고 나서 그제야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할 때는 하지 못했던 말을 무너지고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괜찮을 때는 못하고 늦어서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은 사랑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8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미숙 씨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뼈만 남은 그 손을. 그리고 저는 민준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2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한 번도 안 쓰고 모은 300만 원. 4억 보상금이 아니라 그 300만 원이 미숙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왜냐면 그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아들이 군복 입고 혼자 밥 먹으면서 엄마 생각하며 쌓아온 시간이었으니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나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 곁에 계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멀리 계신가요? 오늘 이 나레이션이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아니면 문자 한 줄. 오늘 생각났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한테서 오는 그 한 줄이 어떤 부모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미숙 씨처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새벽을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쌓여서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늦더라도 돌아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로.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 그게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려진 시간은 없다. 다만 늦게 돌아올 뿐이다.